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100세의 나이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에 대한 평가는 퇴임 전과 후로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재임 기간에 그는 인기 있는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인권 외교만 앞세운 이상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았고 재선에도 실패했죠. 하지만 퇴임 후에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평화협상과 선거 감시, 질병 퇴치 지원 등의 왕성한 활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전직 대통령이다. 이런 수식어까지 얻게 되는데요. 퇴임 후에 더 빛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미국 정치와 국제사회에 남긴 것은 무엇인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봅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태국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024년의 마지막 날이죠. 내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질문을 인공지능에게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요? 방콕 통신원이 직접 물어봤는데요. 과연 AI가 어떤 답을 했을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12월 31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지난 29일 타계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다음 달 9일 뉴욕 증시가 휴장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은 다음 달 9일 카터 전 대통령 애도하며 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요 증권거래소는 타계한 미국 대통령의 국가 장례식이 치러지는 날 애도의 뜻을 담아 휴장하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전통은 1865년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 향년 100세로 조지아주 플레인스의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 이시바 시게이로 총리가 내년 1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트럼프 당선인과의 조기 회담을 연기했습니다. 복수의 일본 정보 관계자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이 1월 20일 취임 후 공식 정상회담을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정상회담 일정을 2월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는 서로 일정에 여유가 있는 동안 조기 회담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취임 전에는 시간을 확보할 수 없어 공동 성명 등 회담 성과를 발표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견된 지 5년을 맞아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의 질병 발현에 관한 데이터 공유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WHO는 2019년 12월 31일 WHO 중국 사무소가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 웹사이트에 바이러스성 폐렴 사례가 언급된 사실을 처음 발견했다면서 5년 전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WHO는 그러면서 코로나19의 교훈을 되새기기 위해서 중국의 데이터를 공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WHO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중국의 조사팀을 파견했습니다만 조사 범위나 데이터 접근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새해를 앞두고 300명 이상의 포로를 교환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각으로 30일 양측이 각각 상대 포로 150명씩을 돌려보냈으며 러시아 포로들은 벨라루스 영토에서 석방돼 러시아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각 상대국에 붙잡혀 있는 포로 숫자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개전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풀려난 우크라이나 포로가 3,95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소형 컴퓨터의 최신 버전인 제슨2를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의 로봇공학 진출 소식은 AI 칩을 놓고 AMD와 경쟁이 심화하고 주요 고객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로봇 부분은 AI 기술이 발전했을 때 종착점으로 여겨지는 분야인데요. AI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현실에 적용될 때 로봇 형태가 될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이번엔 부통령, 다음은 대통령.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벌써 2028년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헌법에서는 3선 이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 다시 도전할 수가 없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물러났기 때문에 전 현직 대통령이 없는 완전한 새로운 경쟁 방식이고 그래서 누가 후보로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공화당에서는요. 제이디 벤슨 부통령 당선인이 차기 대선 경쟁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의 정치 철학 마가를 가장 잘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일단 2기 정부 동안에 부통령 4년 하면서 완전하게 마가를 계승하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조지 H.W. 부시 대통령 그리고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 등 이 부통령에 의해서 대통령이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50년간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지 못한 부통령들은 모두 자신과 함께 근무한 대통령의 가족과 맞대결을 벌였다. 뭐 이런 통계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공식 직책은 없지만 사실상 인사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마크의 실세 역할을 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 역시 2028년 대선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부시 대통령도 아버지, 아들이 이어서 대통령 그렇죠. 했으니까요. 그래서 트럼프도 아마 그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공화당 상원 의원 중에서는요. 트럼프 2기에서 국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마크 루비오 상원 의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주지사 가운데 국토안보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크리스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그리고 1기 행정부 때 대변을 지냈었던 사라 허커비 샌더스 아컨스 주지사 이런 사람들도 역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론 머스크와 함께 정보 효율부를 이끌 것으로 보이는 라마스와미 전 대선 예비 후보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도 마지막까지 경선에서 남아 있었는데 이 사람도 대선 도전 가능할 할 거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네. 사실 좀 유력하겠네요. 아쉽게 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 도전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28년 대선주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41%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한 자릿수 지지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7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사퇴하면서 뒤늦게 등판했고 이 때문에 당내에서 대선 패배에 대한 비판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지사 가운데는 부통령 후보군이었던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도 이름이 오르고 있고요.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도 역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런 사람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주지사들이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다 할 만한 주목은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내각에서 교통부 장관을 지낸 피트 부티지지 이 사람도 차기 후보군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 모든 길은 마러라고로 통한다. 예,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트럼프 당선인의 개인 리조트죠. 마라로 리조트. 여기 네. 뭐 순례를 가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리조트로 IT 거물들이 되고 몰려들고 있는 소식 뭐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길 갔다 오면 뭔가 성과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네. 미국 내 사업이 중단될 뻔했었던 틱톡 CEO도 마라라고를 다녀고 나서 구사일생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트럼프 당선인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음 달 미국에서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큰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사안을 자신이 직접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법원에 시간을 좀 더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조 소우즈 틱톡 CEO가 마라라고 리조트를 방문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이 바뀐 건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27일 날 연방 대법원에 틱톡 금지법의 시행 정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인데 틱톡의 모회사,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팔지 않으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바로 전날, 그러니까 내년 1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 측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정치적 수단을 활용해서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트럼프 당선인만이 플랫폼을 구하면서 정부가 표현한 국가 안보 우려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을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정책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16일 날 마라로 리조트를 방문한 저 씨와 면담하고 나서 나는 틱톡에 매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퇴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같은 날 틱톡은 틱톡 금지법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연방 대법원에 제기를 했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틱톡 금지법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셈이 되는 분위기가 거고요. 완전 네, 달라졌네요. 그리고 네. 트럼프 당선인은 이 문제는 내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주요 기업들도 너도 나도 말하러 가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지난달 초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팀 쿡 애플 CEO,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CEO, 그리고 세르기 브린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들이 잇따라서 말하라고 방문해서 트럼프 당선인과 만났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이런 방문에 대해서 이건 완전히 순례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맞상대였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거액을 기부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 빌 게이츠도 트럼프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네. CNN 방송은 게이츠가 트럼프 당선인과 면담하기 위해서 트럼프 인수위원회 팀과 접촉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게이츠는 해리스 측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해리스 측에 거의 우리 돈으로 738억 원을 기부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가 날개 없는 추락이었는데요. 네. 네, 지금 보잉의 항공기가 연이어 사고를 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사고 기종인 737-800을 제조한 보잉의 신뢰도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동일 기종이 해외에서도 비상 착륙하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28일 날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공항을 출발해서 네덜란드 스키볼 공항을 가던 보잉 737-800 기종의 네덜란드 항공 여객기가 오슬로 공항에 비상 착륙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객기에 182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큰 소음이 있었고 그다음에 비상 착륙하기 위해서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활주로를 벗어나서 풀밭에 완전히 멈춰서면서 착륙 과정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조사 결과 해당 여객기가 유압장치 고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매체는 여객기 왼쪽 엔진에 연기가 나는 것이 관찰됐다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몇 달 전에도 있었습니다. 투이항공 소속의 보잉 737-800 여객기가 지난 7월 달에 이륙 직후 랜딩 기어가 접히지 않아서 출발지인 영국의 맨체스터 공항으로 다시 돌아간 일이 있었고요. 네. 10월 달에는 에어 인디아 익스프레스 소속의 보잉 737-800 다 같은 기종입니다. 지금 그러네요. 랜딩 기어 문제로 이륙 2시간 반 만에 회항한 적이 있었는데 유압 시스템 고장 때문에 랜딩 기어를 접지 못해서 회항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28일 날 보잉 여객기가 랜딩 기어 문제 때문에 기울어진 채 착륙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만 탑승객, 승무원 전원은 무사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즈는 올해 1월 달에 알래스카 항공 여객기가 동체 일부 이탈 사고 이후에 사고가 연이어지고 있다면서 737 맥스 기종에 속하는 737-800 기종에서도 결함이 발생하면서 보잉이 제조상의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1월 달에는요. 미국 오리곤주 포틀레드 국제공항 이륙한 보잉 737 맥스 여객기가 5,000m 상공에서 창문과 벽지 일부가
뜯겨져 나가서 비상 상륙한 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189명의 사망자를 낸 2018년 인도네시아 라이온 여객기 추락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2019년에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도 역시 보잉의 맥스 기종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보잉의 여객기 제작이 뭔가 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가 사실 여러 차례 나오긴 했습니다만 비용 절감 차원에서 너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결국 이 보잉의 여객기에 문제가 생겼고 보잉 사내 문화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외신들이 많았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이딴 사고 때문에 각국에서 보잉의 737 맥스 항공기 운항이 정지가 됐었고요. 해당 기종의 생산이 제한이 됐는데 보잉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3분의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네,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가 네. 있어야 되겠네요. 네. 좀 이게 철저하게 모든 기종에 대해서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그렇습니다. 기종뿐만 아니라. 네. 다음 키워드 모든 사건은 흔적을 남긴다. 네. 발트에서 전력 케이블과 데이터 케이블이 손상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를 조사한 핀란드 수사관들이 해저에서 닻이 끌린 자국이 있었고 이 자국은 이미 조사를 위해서 압수된 러시아 관련 선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핀란드에서 발트해를 가로질러서 에스토니아로 에너지를 전송하는 에스틸 링크2 전력 케이블이 지난 25일 날 파열로 끊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비스가 영향이 있긴 했습니다만 크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앞서 발생한 2개의 데이터 케이블과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손상 모두 사보타주 형태에 의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핀란드 수사 책임자는 닻이 끌린 자국이 100km 조금 안 되는데 수중 조사를 통해서 이 자국을 이글 S 선박에 의한 자국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수사 책임자는 닻을 왜 끌었는가에 대해서는 예비조사에서 분명히 밝혀야겠지만 어쨌든 조사가 진행될수록 분명히 밝혀질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글 S 선박은 조사를 용이하기 위해서 포브랑 근처 내부 정박지로 호송이 됐는데요. 중대한 통신 방해 그리고 공공기물 파손, 규제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국제도 선적으로 돼 있긴 한데요. 핀란드 세관과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러시아의 그림자 유선 함대 일부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이 선박의 소유권은 불분명한 노선박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인수해서 서방에 규제하는 보험 없이 운항하고 있어서 사고에 대해서 환경적 우려가 굉장히 큰 선박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예더라도 추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네. 러시아와 1340km에 달하는 국경을 같이 맞대고 있는 핀란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수십 년간 지켰었던 중립을 포기하고 결국 2013년에 나토에 가입했는데 이번 케이블 사고를 계기로 나토 사무총장이 발트해 지역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피울 때마다 20분이 사라진다면. 네. 네.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마다 평균적으로 20분의 생명을 갉아 먹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전에 추정된 시간 11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인데요. 네. 보통 찾아봤더니 담배 한 개비 피우는데 짧으면 2분, 길면 4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내 생명이 20분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사라 잭슨 교수팀이 연구한 내용이고 수명 단축 시간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네. 연구진이 1951년부터 시작된 영국 의사 연구 그리고 1996년부터 진행된 100만 여성 건강 연구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 담배 한 갑은 사람의 수명을 약 7시간 줄인다고 하고요. 담배 한 개비는 생명 평균 20분 단축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더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셈입니다. 네, 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제 금연을 해야지 이제 새해가 되니까 그런 결심 많이 하실 텐데 금연 즉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당장 끊어도 효과가 있다라는 건데요. 네. 만약에 하루 10개비를 피우는 흡연자가 네. 1월 1일 내일부터 금연을 시작하면 1월 8일까지 일주일 정도 금연만 하더라도 하루의 생명을 더 지킬 수가 있습니다. 8월 5일까지 금연하면은 한 달 이상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고요. 이걸 한 해 동안 계속하면은 자신의 생명 50일을 더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흡연은 모두 아시겠습니다만 폐암, 심장병 여러 가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치명적인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네. 물론
개인마다 미친 영향은 흡연량이나 얼마나 깊이 빨아들이는지, 그렇죠. 담배 종류, 독성 물질에 대한 민감도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연구진은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도 불구하고 금연만이 건강과 수명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임은 확실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물론 한개비 피우는데 뭐 어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한개비도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위험을 50% 정도밖에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안 피는 것이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 벨기에에서 내일부터죠. 이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벨기에가 현지 시각 1일부터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데요. 네. 유럽 전역에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벨기에 당국은 충전식 전자담배 경우는 금연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엔 제외가 되는데 새해부터는 놀이터, 경기장, 보건 및 교육시설 반경 10m 이내에서 모든 흡연 행위를 법으로 금지합니다. 법을 어기면 최대 8,000유로, 그러므로 1,000만 원이 넘는 과징금을 낸다고 하는데요. 네.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일회용 전자담배 규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내년 6월 달부터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를 하고요. 네. 프랑스도 국내법 제정을 위한 유럽연합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이 시행이 되면 일회용 전자담배 생산, 판매, 무료 제공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법으로 간주가 되고 네. 적발이 되면 1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유럽연합 자료를 봤더니 일회용 담배가 특히 청소년들, 10대들, 20대 초반 이렇게 소비가 많다고 하는데 네네. 벨기에와 프랑스 보건당국은 일회용 전자담배를 통한 만성적인 니코틴 흡입이 청소년의 뇌 건강에 매우 나쁜 것은 물론이고 다른 마약류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2040년까지 27개 전역에서 국가 전역에서 흡연 인구를 현재 25%에서 5%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려면 회원국들이 좀 더 강력한 금연 정책을 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새해 목표로 네. 금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사실 해보시는 여의도에 게 좋겠습니다. 보면 건물마다 담배 너무나 피는 분들이 많죠. 너무 많습니다. 예, 네, 네. 지나갈 때 좀 불편하고 건강을 그러니까 위해서는 금연밖에 방법이 없다는 네.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현주 씨와 함께했고요. 1년 동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내년에도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네, 내년에 다시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로드 맥퀸의 And to Each Season 전해드립니다. And to each season, something is special. Lilac, red rose, or the white willow. Young men of fortune, old men forgotten. Green buds renewing, the brown leaves dead and gone. Spring and the lilacs, pale white and lavender, fill up the room of my gone mother. And when the cat springs onto the window ledge, his only greeting is the silence and the rain. And to each season something is special. Lilac, red rose, or the white willow. Young men of fortune, old men forgotten. Green buds renewing, the brown leaves dead and gone. Deep down in autumn, all of the brown leaves fall on the garden and cover up the lawn. Let us remember each year in turn then, when there was sun enough to cover up the wrong. And to each season something is special. Lilac, red rose, or the white willow. Young men of fortune, old men forgotten. Green buds renewing, the brown leaves dead and gone.
as in summer, climb up the stone wall, playing with.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법원이 오늘 오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수처는 조만간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호처에 지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기를 감싸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오늘 오후 국무회의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수용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정 실장이 불출석하면서 조사가 불발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실장이 수사당국과 출석 일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을 다음 달 7일까지 폐쇄하고 재개장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사고 희생자 179명 중 174명의 신원이 확인된 가운데 사고 현장에서는 유류품 정밀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는 2.3% 오르면서 지난해보다 상승세가 둔화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물가는 10.4% 올라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태국 방콕 김종민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서 정말 마음이 무거운데요. 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태국인 희생자도 있어서 태국에서도 큰 슬픔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엊그제 오후 주한 태국 대사관 타니 대사는 이번 제주항공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2명의 태국인 승객이 희생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희생자의 사연에 태국 사회도 지금 큰 비통에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쪽락 두억마니 씨로 45세 태국 북동부 우돈타니 출신으로 네. 7년 전 한국으로 이주해 전남 나주에서 한국인 남편과 함께 농업에 종사해 왔다고 합니다. 두 자녀의 어머니이기도 한 쪽락 씨는 연말 명절을 맞아 태국의 가족들을 방문하고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네. 한국인 남편은 먼저 한국에 돌아갔고 쪽락 씨는 태국에 조금 더 머물다 귀국하는 일정이었다고 하는데 쪽락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쪽락 씨 아버지의 충격은 너무 큰 듯합니다. 네. 아버지는 쪽락 씨의 시신을 고향으로 옮겨 태국식 전통 장례식을 치르고 싶어 한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 희생자의 사연 역시 너무 안타깝습니다. 방콕 대학교 항공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22살 시린톤 메이 씨는 졸업을 3개월 앞둔 예비 승무원이었습니다. 네. 10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가던 중이었고 무안 국제공항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는 공항 관계자들의 말을 처음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태국에 남아있던 메이 씨의 삼촌과 두 남동생들이 한국에서 메이 씨 시신을 수습한 후 장례식을 한국이나 태국 어디서 치를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희생된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관련 당국의 신속한 지원과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요. 자, 말 그대로 2024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건 변화가 있었는데 태국은 어떻습니까? 네, 2024년을 하루 앞둔 오늘 이곳 태국에서도 지난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건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조금 재미있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요즘 가장 핫한 주제 중 하나죠. 바로 AI에게 네네. 태국에서 사는 한국인들에게 2025년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일까라고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들어보니 과연 그럴듯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대답이었을지 궁금하네요. AI는 내년 우리 교민들의 경제 및 사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태국 경제 성장률과 네. 바트화 확률의 급등, 변동에 따른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사업 환경 변화와 투자 전략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최근 바트화 환율이 미국 달러 대비 급등하고 있고 특히 원화대 바트화는 사상 유례 없는 폭등으로 수출과 수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태국에서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는 제조업체들은 비용 상승으로 큰 곤란을 겪고 있고 네. 한인 사업가들이 운영하는 식품 가공업체는 원자재를 더 비싼 가격에 조달해야 하고 최종 제품 가격도 상승해서 소비자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 그렇군요. AI의 정확도에 새삼 놀라게 되었습니다. 네. 2025년을 하루 앞둔 지금 태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제조업체들은 벌써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AI가 어떤 조언도 해주나요, 그러면? 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태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큰 성장을 했습니다. 네. 쇼피나 라자다 플랫폼이 가장 대표적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한인 업체들 상당수가 온라인 판매로 전환했었습니다. 네네. 한국의 한 화장품 업체는 백화점 판매를 훨씬 뛰어넘는 온라인 상품 판매로 대박을 터뜨리기도 했죠. 한국 식료품 유통업체는 온라인 마켓에 진출해 매출 30% 상승의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와는 달리 점차 플랫폼 수수료와 온라인 광고 비용 증가로 인해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AI는 자체 온라인 쇼핑몰 구축 또는 SNS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적절하게 활용해 플랫폼 의존도를 낮춰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 또 어떤 조언들이 있었을까요? 예, 이건 저도 예상하지 못한 내용인데 네. AI는 2025년 우리 교민들처럼 외국인 사업체들이 주의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태국은 일부 조건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체에 대해서 외국인 100% 소유 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바지사장이라 하는 권리 없이 명의만 빌려 법인을 설립하곤 합니다. 네네. 그런데 AI는 이에 대해 조심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미 2023년 초 태국 상무부 사업개발국이 적발한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 이를 어긴 사업체는 막대한 벌금뿐만 아니라 사업 등록 취소와 추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비용이나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 구조를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소식 잘 전해주셨고요. 새해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태국 방콕에서 김종민 통신원이었습니다. 글로벌
이슈입니다. 오늘은 100세의 나이를 별세한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그는 재직 시절에 인권 외교와 도덕 정치를 내세우면서 국제사회의 인권과 자유를 설파했지만 미국의 경제 영향력이 쇠퇴하며 재선에는 실패했죠. 하지만 퇴임 후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퇴임 대통령의 롤모델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카터 대통령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카터는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재임한 미국의 39대 대통령입니다. 네. 워싱턴 정가에서 성장한 기성 정치인이 아니라 고향에서 주의 의원부터 대통령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죠. 네, 네. 미국 남부 조지아 플레인즈 땅콩 농장 집안에서 1924년에 태어났습니다. 카터는 미국 남부의 보수적인 복음 교단인 남침례교의 독실한 신자로 성장했는데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잠수함 장교로 근무하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그 가업인 땅콩 농장을 물려받아서 운영했습니다. 네네. 그가 땅콩 농장을 운영하던 1950년 60년대 미국 남부에는 민권운동 바람이 몰아쳤는데요. 미국 남부가 상당히 보수적인 그렇죠. 동네입니다. 근데 네. 그리고 그 카터가 믿었던 남침례교도 보수적인 교단이고, 근데도 카터는 아주 양심적인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 갖고서 민권운동에 찬성하고 흑백 분리에 반대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이런 양심과 활동이 결국 이제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네. 그는 1963년 조지아 주의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뒤 1970년에는 주지사까지 당선됐습니다. 그가 주지사로 재직하던 1970년대 초반은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제 뭐 낙마 위기에 왔다 갔다 할 네. 때였고, 그래서 베트남 전쟁 휴유증도 있었고, 그래서 미국 정가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 비난이 아주 절정에 달할 때였습니다. 1975년에 미국 대선이 열리자 카터는 무명의 조지아 주지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밀어서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가 그래서 민주당에서 압도적으로 대선 후보가 됐고,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 해군 장교, 땅콩 농장 경영주, 민권운동 정치인,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긍정적인 모습을 조합을 해갖고서 좌파 우파에 두루두루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1976년 대선에서 닉슨이 사임한 뒤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공화당의 제럴드 포드 대통령을 간발의 차로 누르고 당선이 됐죠. 네. 자, 하지만 카터 전 대통령 재임기에는 미국이 쇠락했다 이런 평가가 많았죠. 네, 카터의 재임 동안 경제 불황, 석유 위기, 주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태 등으로 미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미국의 위기 시대 때 카터는 인권 외교와 도덕 정치만을 앞세운 유약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 카터가 재임하는 시절 미국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1973년에 오일 쇼크가 일어나갖고서 그 오일 쇼크 영향으로 70년대 내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렇죠. 경기 침체, 즉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네. 그런데다가 임기 후반기 1979년에는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2차 오일 쇼크가 닥쳐갖고서 사상 최고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제난으로 미국의 국력과 영향이 쇠퇴된 시절에 카터는 비민주적 체제의 동맹국에 대한 압박을 해갖고서 미국 내 보수 주주 세력들은 카터의 정책이 미국의 영향력을 쇠퇴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입지를 축소시킨다. 아주 아마추어적인 대정책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네. 사실 카터가 그때 중동에서 최대 동맹국이었던 이란의 팔레비 왕조가 비민주적이다. 그래서 인권을 진정하고 자유선거 실시라서 엄청난 압력을 집어넣었어요. 이 압력이 결국은 팔레비 왕조에 대한 반정부 시위를 부르고 팔레비 왕조가 붕괴되고 반미정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서 이슬람주의 공화국이 성립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서 테헤란 주재했던 미국 대사관에서의 인질 사태가 벌어졌고 그걸 해결하려고 1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걸 하려고 카터가 특공대까지 보냈으나 실패를 하면서 결국 재선을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죠. 네.
이런 미국의 위기가 결국에는 보수파죠. 레이건 대통령 당선으로 그렇죠. 이어지게 네. 된 거고 그 당시에 뭐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거죠. 네. 특히 카터 재임 말기 때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해서 카터의 인기가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네. 그래서 1980년 대선에서 공화당에서는 강한 미국을 주장했던 로널드 레이건이 출마를 했고 이에 맞선 카터는 결국 레이건한테 압도적인 표차로 대부분의 주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공화당과 당시 대선에서 공화당과 보수파들은 카터가 인권과 도덕이란 이상주의만 내세워서 소련 등 경쟁 국가에게 무른 대응을 해서 미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공격했고 이런 평가가 사실 공식적으로 굳어져 왔습니다. 어쨌든 카터 이후에 미국에서는 레이건, 영국에서는 마거릿 대처 총리가 등장해서 선진국에서는 신보수주의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고 그 후 서방에서는 정치적으로 신보수주의, 경제적으로 보수적인 신자유주의가 득세했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쭉 살펴보니까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이 될 만한데 지금 이제 다시 재평가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카터 재임 시절의 업적이 나중에 지금 최근 들어 다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의 국내 정책이 장기적으로 보니까는 미국을 혁신시키고 냉전에서 승리하게 된 원동력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재임 시절의 카터는 대외 정책에서 아주 큰 업적을 남겼어요. 중동 평화 협상, 즉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국교를 맺게 하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맺었고 네. 미국 제국주의의 상징이었던 파나마 운하를 반환해줬고 네네. 파나마에게 그리고 소련과의 전략무기 제한 협정 2, 이른바 썰트 2를 타결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1979년에 중국과 공식 수교를 했습니다. 동사협평을 갖다가 그때 최초로 미국으로 초청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는 소련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이 반체제 세력을 후보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1980년대 후반 소련 및 사회주의권 붕괴에 씨앗을 뿌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1979년에 소련의 아프간 침공에 맞서서 모스크바 올림픽 보이콧을 주도했고 네. 소련을 아프간 수련에게 빠뜨리기 위해서 무자해진 투쟁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또 보수파 및 군비 확산 논자들이 반대하던 전략무기 제한협상 2를 갖다가 과감하게 타결해 갖고서 이는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방만한 미 국방비를 줄이고 또 군비 현대화를 하는 기틀을 만들어준 기반이 됐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를 바탕으로 해서 1980년대에 들어서 레이건이 소련을 압도하는 군사력 우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만들어준 거죠. 그의 정책과 대응은 미국을 혁신하고 소련 붕괴에 씨를 뿌렸다. 그래서 냉전에서 미국을 승리하게 했다. 이런 평가를 지금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내에서도 평가가 좀 달라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960년대부터 미국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 민주당 양정부에서 네. 대정책을 지켜보면서 중앙정보국장 국방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워싱턴 외교안보 서클에서 대표적인 주류 인사입니다. 근데 이 로버트 게이츠라는 사람이 자기의 자서전 이런 걸 통해서 언론기구나 통해서 카터가 가장 유약하다는 평가받았지만 사실상 소련 붕괴의 씨앗을 뿌린 가장 강경한 대통령이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터 정부의 선전과 비밀 공작이 궁극적으로 소련 붕괴를 가져오는 최저균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또 카터 시절에는 린든 존슨 행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왔던 국방 현대화와 전략무기 세대 교체가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었다. 또 오일 쇼크를 맞아가지고 카터 행정부가 연비 호유라 대체 에너지 개발 이때도 이런 것도 시작했다. 결국 그래서 미국의 산업을 혁신시키는 기반을 마련했다. 네.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소련을 압도하는 미국의 경쟁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보통 뭐 미국 대통령이 별세를 하면 망제에 대한 의례적인 조치로 추모 찬스를 보내긴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물론 카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사실은 다른 대통령과 달리 아주 그 추모나 평가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9일 날에는 연방정부 공휴일을 지정해서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카터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을 통해서 또 더 큰 평가를 받았던 거죠? 그렇죠. 카터가 이제 재선에 실패하고 나서 잊혀진 대통령이 됐다가 네. 1980년대 중반부터 정력적인 사회 활동을 나섰습니다. 1982년에 카터 센터를 세워서 인권 신장 활동에 나서서 세계 각국을 돌면서 평화 협상, 선거 감시, 질병 퇴치 등의 활동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현재 국제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선거 감시 운동도 카터가 어느 정도 이끌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우고 차베스 이후 반미 정권이 선거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카터 전에 직접 가서 선거 감시 활동을 벌여가지고서 네. 최근까지 막 그런 주장은 좀 타당하지 않다. 나름대로 선거 공정에 관리했다. 그리고 그런 평가에서 보듯이 카터는 미국 행정부나 보수 세력들이 악마화하는 이른바 불량 국가들 베네수엘라, 북한 뭐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아주 공정한 잣대로서 평가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 특히 노숙인들과 무주택자들 위해 집을 지어준 헤비타트 운동, 네, 네. 카터의 대표적인 상품이 됐죠. 그렇죠. 80살 넘은 그가 이제 망치를 들고 집 위에서 집 짓는 모습 같은 건 상당히 강렬한 인상을 줬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기 힘들 때까지 고향에서 주말마다 교회에 가서 성경 교사로도 일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과는 인연이 깊습니다. 그렇죠. 1994년 북핵 위기 때 북한을 방문해서 한반도 전쟁을 맡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활동 등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 한국과의 인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렇죠. 앞서 말한 대로 카터는 대통령 재직 때 박정희 유신 체제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한국 인권 자유선거 인권 진장 자유선거 실시하라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박정희 체제의 내부 기능을 가져와서 결국 박정희 체제가 붕괴되는 시초가 됐습니다. 또 카터는 한반도 분단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깊은 관심을 보인 미국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네. 취임 첫 해부터 남한, 북한, 미국이 같이 모이는 3자 회담을 계획을 했었고 실제로 1979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3자 회담을 갖다 구체적으로 실행하려 했으나 결국은 열리지는 못했죠. 그리고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북한과 주한미군 문제도 협상할 수 있다, 철수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보수파들이나 군부가 반대해서 네. 이게 잘 되지를 못했죠. 카터 전 대통령이 이렇게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1994년이었네요. 북핵 위기 해소에 네, 네. 좀 기여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이런 이제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카터가 1994년에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북한을 갔다가 방문하게 됩니다. 북한을 방문하는 계기는 1993년에 북한이 국제 원자력 기구와 핵사체를 놓고 갈등을 벌이다가 한미가 팀 스피리트 훈련, 연합 훈련을 재개하니까 네. 핵 비확산 체제 조약인 NPT에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영변 등을 폭격할 수 있다는 구상을 내세웠고 되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니까는 네. 카터가 내가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과 담판하겠다 얘기했습니다.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는 가지 말아라, 가면 안 된다, 되게 반대를 했는데 네. 아랑곳하지 않고 방문을 해갖고 실제로 김일성과 만나서 담판을 해갖고서 북한과 미국의 협상 그리고 남북한 정상회담을 주선했습니다.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 합의라는 걸 만들어서 북핵 위기가 해소됐고 또 남북 정상회담도 이야기 됐었는데 안타깝게도 김일성이 그렇죠. 일찍 죽는 바람에 94년이면. 네. 그게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카터가 이루었던 그런 것들이 아쉽게도 결실을 못 봤죠. 자, 그러면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지금 현재 2024년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다시 좀 평가를 해본다면 어떻게? 카터가 기존 대통령과 다른 독특함이나 이런 이상주의 성향은 네. 팔레스타인 문제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퇴임 이후 카터는 팔레스타인 주민 인권 보장을 주장하고 이스라엘의 평화 협상 파기를 일관되게 비난하고 비판해 왔습니다. 네. 미국의 정치인들은 이 자국 내 유대인 파워를 의식해가지고 이스라엘 비난을 뭐 꺼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카터는 과감 미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네. 과감하게 그런 주장을 하고 특히 언론 기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주민을 격리하기 위해서 장벽을 쌓아놓고서 마치 남아공의 그 흑백 분리 아파르테이트 정책 같은 걸 펼치고 있다. 이런 야만적인 정책이 있을 수가 없다고 아주 일관되고 아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 기구가 엄청나게 쇼킹했었죠.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 비난을 한다. 네. 그 정도로 카터 대통령이 자유와 인권, 이상주의 가치에 상당히 충실했다는 거죠. 그런 카터의 인권 외교 그리고 도덕 정치 뭐 이런 따지고 보면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정책이긴 하죠. 하지만 어쨌든 그는 이런 진보적 가치에 의해서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려 했고 네. 한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 많은 나중에 평가를 받게 되지만 결실을 받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자신들의 국익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네. 어쩌면 상당히 비교가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어쩌면 대외 정책이나 어떤 이상적 가치에 대한 준수 이런 것들이 카터 이후에 좀 많이 퇴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21세기의 재평가를 받고 있는 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희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바 캐시디의 노래 Fields of Gold 전해드리고요.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25년 신년 특집 키워드로 본 2025 14년 올해 세계는 방송되니까요.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